어제 오후 뉴욕시 맨하튼의 금융가 거리에서 주차용 3층 빌딩 한 곳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 오히려 급등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7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을 앞두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알러지 치료약을 과다 복용하는 베네드릴 챌린지를 따라하던 10대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맨하튼의 금융가 거리에서 주차용 3층 빌딩 한 곳이 갑자기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추가 붕괴 위험으로 로봇개와 드론이 투입돼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맨하튼의 금융가 거리에서 주차용 3층 빌딩의 한 곳이 갑자기 붕괴해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층의 바닥들이 겹겹이 내려앉으면서 사고 현장이 마치 여러 층으로 쌓아놓은 팬케이크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딩 안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도 고급 세단과 SUV 차량들이 모두 콘크리트 판 사이에 끼인 채 한 덩어리로 찌그러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페이스 대학교의 한 학생은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전했고 다른 학생들은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면서 마치 지진처럼 안쪽에서 땅이 꺼져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사고인지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빌딩 직원 1명은 옥상에 고립돼 있다가 이웃 건물 옥상을 통해서 구조했다며 그 사람은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혼자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입원했지만 안정적인 상태이고 5번째 부상자는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위치는 시청과 브루클린 다리에서 몇 구역 떨어진 곳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불과 800m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 페이스 대학은 기숙사와 강의실 건물의 학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건물들의 안전점검을 위해 오후 이후의 모든 강의와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이 주차장이 소속된 주차관리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주차 빌딩은 완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추가 붕괴 위험으로 건물에서 철수했고 무인기와 로봇개를 투입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과 아마존이 추가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즈니도 전 사업 분야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이미 예고했던 추가 감원 및 조직 재편과 관련해 관리자들에게 페이스북, 왓츠앱, 메타버스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늘 단행될 감원 발표에 대비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감원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 10,000명 규모의 2차 감원 계획에 따른 조치입니다. 감원 대상은 기술 부문에 집중됐고 경영 부문에 대한 2차 감원은 다음 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메타는 관리자들에게 메모를 배포하고 오늘 미주 지역 직원들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메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감원하고 올해 1분기까지의 채용도 동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대변인이 이번 감원에 대한 코멘트 요청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저커버그가 올해를 효율성의 해라고 선언했고 조직 재편과 추가 감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재차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이날 광고사업부 직원 일부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원 통지는 이날 오전 이메일로 이뤄졌고 실제 해고는 60일에서 90일간 사내 다른 직역으로 옮겨갈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 기간을 거쳐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감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감원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달 발표된 추가 감원 대상 9,000명의 일부입니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기업 디즈니도 다음 주에 전 사업 분야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 17년 만에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가장 높았습니다. CNBC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69%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1년간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온 1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2021년 4월 37%에서 2022년 7월에는 68%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1년 4월 4.2%에서 2022년 6월 9.1%까지 오르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응답자의 62%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4%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9%로 지난 11월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7%는 내년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9%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7%는 생활물가 상승률보다 가계 소득이 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물가보다 소득이 더 오를 것으로 자신한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65%는 식료품 및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외식과 영화 관람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고 54%는 여행비를 덜 쓰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53%는 운전을 줄였고 49%는 비용 충당을 위해 저축을 하고 43%는 식료품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 오히려 급등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지지율 격차도 줄었습니다. 야후뉴스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성인 1,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4년 대선 후보 공화당 경선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6%는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소 직후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7%로 31%의 디샌티스 주지사를 26%포인트 차로 앞선 바 있습니다. 한편 디샌티스와의 양자 대결이 아니라 공화당 대선 후보 전체와의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전체 후보 중 다른 후보보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49%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이전 조사 54%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호한다는 비율은 39%,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2%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직후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은 분노한 지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에 찬성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47%였고 반대하는 비율은 37%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에서 48%로 늘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47%로 이전 조사와 같았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당시에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거론했었는데요.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7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폭스뉴스가 두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에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당시 도미니언이 개표기 관련 기술을 악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민주당 바이든 후보 표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언은 가짜뉴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1월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합의 전까지 2년간 법적 분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배상액인 7억 8,750만 달러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로써 폭스뉴스가 16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촉발한 선거 사기 음모론을 확산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미국에서 허위 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도미니언 측이 이례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폭스뉴스 경영진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확보해 이들의 고의성을 입증해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스 진행자들은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을 미쳤다고 조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을 앞두고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줄여주겠다는 사기성 이메일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최근 부채를 줄여주겠다며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성 사기 메일을 보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융자 탕감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출 때문에 초조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기의 대다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은 연방정부 학자금 신청 사이트 스튜던트 에이드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자금 대출 구제 서비스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사기성이 포함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는 이런 이메일들은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학생들을 속인다며 정확하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아니지만 고금리의 이자율을 노리는 민간 대출기관의 메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에 현금을 주거나 상환 금액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계좌 이전을 유도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와 높은 이자율로 돈을 뜯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젊은 층의 부채 증가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와 30대가 대출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협상 가운데 주의회가 캐시 호컬 주지사와 논쟁을 벌였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앞서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했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가운데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되고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제한 기준까지 제거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금 및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총기 범죄와 폭력 및 징후 범죄는 물론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재범에 대한 보석금 책정도 가능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 즉 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가 3%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지난 17일 주택도시개발부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1억 7,12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과 주택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노숙자 관련 지역기관과 비영리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뉴욕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과 쉘터, 기타 서비스 지원 등에 쓸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전국 노숙자 지원에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까지 발표하면서 노숙자 문제에 총 4억 8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는 겁니다. 뉴욕시에 지원된 6천만 달러 중 1,360만 달러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노숙자 서비스국은 망명 신청자 급증 등에 대응하면서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 지원금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H1에도 쓰일 계획이고 뉴욕 시형 아파트에도 6천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배분됩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위험한 챌린지를 따라하던 10대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알러지 치료약을 과다 복용하는 베네드릴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는 제이콥 스티븐스라는 이름의 13세 소년이 틱톡에서 유행하는 베네드릴 챌린지를 따라하기 위해 해당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드릴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틱톡 내에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챌린지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베네드릴을 과다 복용하고 이에 따른 환각 상태를 영상으로 남깁니다. 제이콥의 경우는 베네드릴 12알에서 14알 정도를 한꺼번에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세 이상을 기준으로 베네드릴 권장 복용량인 1알에서 2알보다 6배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당시 제이콥은 약을 과다 복용하고 몸이 마비되기 시작할 때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제이콥의 부모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현지 언론 등에 공개하며 널리 알렸습니다.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제이콥의 아버지 저스틴은 아들이 친구들과 집에서 이 챌린지를 벌였는데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많은 양이었다며 의료진의 노력에도 6일 후 결국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어제 뉴욕시의 온실가스 3대 배출원은 건물 35%, 교통 21%, 식품이 20% 등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식품 기반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식품 기반 탄소는 주로 육류와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료품의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뉴욕시는 2030년까지 식품 기반 탄소 배출량 33% 감축을 목표로 과일과 채소, 곡물, 콩류, 식물성 단백질 등 더 많은 식물성 식료품을 이용한 식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립병원과 공립학교 등의 육류 구매 상한선을 확대하고 매주 붉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가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앵커인 호텔을 텍사스 국경을 통해 입국한 난민 임시 수용소로 운영합니다. 퀸즈 노던 블러바드 215가 선상에 위치한 앵커인 호텔은 앞으로 6에서 9개월 동안 난민 이민자 110명을 위한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뉴욕시 의회 비키 팔라디노 의원은 뉴욕시는 이번 난민 임시 수용소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임시 수용소 운영 중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부터 오는 21일까지 주 경찰국이 주 전역 고속도로에서 공사 구간 과속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 교통국과 스루웨이 공사가 공국 인식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주 전역 공사 구간 30곳에 과속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과속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수집된 번호판 이미지와 과속 데이터는 주 교통국과 스루웨이 공사가 14일 이내에 운전자에게 우편 통지하게 됩니다. 첫 적발 시엔 $50, 두 번째 $75, 세 번째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병원 등 뉴저지 의료시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의료시설별로 출입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 보건국은 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노출됐을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뉴저지의 신규 확진자가 751건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모두 코로나19 위험 수치는 낮은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